서영님이 향수, 향기라는 주제로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향수의 여러 뜻 중에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해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 꽃의 향기를 맡고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으로 구성했어요. 향수,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과거를 떠올리는 도시, 직장인, 시골의 고향임, 향기, 커피, 창을 통해 과거의 한 장면을 봄. 책상에 커다란 엄청 많음? 커피잔이 엄청 많다. 책상에.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창밖 보지 말고 일하는 게 아니 의자에 눕듯이 앉아있다. 의자에 눕듯이 앉아있다. 이건 구상 단계에서 이것저것 짜본 거다.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창에 비치는 게 별로 안 자연스러워 보여서 갈아엎은 거예요. 인체는 러프라 대충 잡느라고 박스로 했어요. 하이앵글을 거의 안 그려봐서 이게 최선이었다.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뭐 영상도 있어요. 스피드 로잉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작화 시간이 총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게? 총 시간 대략 뭐 대여섯 시간 또는 뭐 하루 정도 할 정도면 그 정도 그렇게 걸렸을 것 같아요. 빨리 돌려도 결국 이제 하루 종일 한 거죠. 밥 먹고 뭐 좀 쉬고 뭘 하면 이게 물통인가요? 마치 그걸 뭐라 그러지? 양주 이렇게 조만한 데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뒷봉창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그런 술병 같은 느낌? 예쁘네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우리 부인님도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컨셉을 잡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침 그 얘기를 했는데 딱 그렇게 지금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작 과정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라인을 따고 컬러링하는 과정을 이제 아주 친절하게 지금 다 잘 보여줬어요. 오케이. 정말 제작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이야기 전달력,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연륜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려면 역시 그래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기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술도 이렇게 오래되면 숙성이 되면 비싸지잖아요. 사람도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노력이 쌓여야 좋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아주 모범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조금 그림 자체를 그냥 그 과정은 정말 칭찬할 만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정말 의도한 것이 잘 담겼느냐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일단은 컬러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예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하던 일본 스타일의 그림들은 보색 대비에 참 독특한 그런 컬러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은 전혀 언제 내가 그랬다는 듯이 아주 화사하게 색을 아주 예쁘게 또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도를 보니 과거에 대한 그리움, 향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느껴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습작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지만 그 의도가 정확한 언어로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가끔 나도 뭐 가끔 실수를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확한 의미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많죠. 애매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래 해석하고 저래 해석하고 하면서 또 실갱이하고 치고받고 하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사력, 그러니까 문법이나 그 언어 체계가 정확하게 아직 다져지지 않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얘기하면 무지하게 재미있고, 누가 얘기하면 좀 딱딱하고, 누가 얘기하면 부드럽고, 누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고, 누가 얘기하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뭐 이렇잖아요. 사람마다 말을 하는 스타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이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지? 라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가 완전히 돼서 곡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향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향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들인 사람도 나름대로 또 받아들인 사람 나름대로의 또 감각이 또 달라서 누군가는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싱겁다, 뭐 시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지하게 막 따뜻한 감성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다 좋아하고 다 싫어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화들이 이제 천만 관객이 되거나 이제 흥행작이 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특별히 다른 감성,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출론에 입각하여 분석을 좀 해보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지영님이 얘기해놨네요. 향수는 어쨌든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정을 알 수 있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명확한 이야기죠. 명확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영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 그림 안에 있는 캐릭터 보면 자, 이 그림을 여기다 올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네.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캐릭터들이요. 이 캐릭터들이 그 향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감정이죠. 감정.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된다. 누가? 캐릭터가. 그러면 이 캐릭터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표정이 보여야 하는데 이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 그래서 시각화할 때에 지영님이 지적한 것은 그러면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이 향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니 여기에서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캐릭터들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캐릭터들이 감정을 느낀 것이 보여지려면 표정이 보여야 되는데 표정이 안 보인다 그 얘기인 거죠. 표정을 볼 수가 없다.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은 것인데 어찌 그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캐릭터의 얼굴이 안 보이느냐 이런 거예요.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결국은 그 캐릭터가 향수를 느끼는 그 감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관객이요. 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에요, 이게.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과거에 그런 의도로 했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억지로 막 짜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과거의 기억을 액자에 담아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연계를 어거지로 이렇게 마치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도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할머니라고 지금 여기 보면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언어죠. 이것도 언어예요. 우리가 할머니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언어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지금 지영님이 할머니라고 했어요. 왜 할머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한 것은 여성이다. 그럼 왜 여성이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 이제 치마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뜨개질, 그죠? 실타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흰머리야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다 흰머리가 있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꽁지머리. 가끔은 내 친구들도 저렇게 하고 다니는 놈이 있고요. 옛날에 나도 저런 꽁지는 아니지만 나도 뒤에를 묶고 다녔던 적도 있긴 한데 저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마치 비녀를 꽂을 것 같은 거는 여성성인 거죠, 그죠? 아하. 그래서 이런 꽁지머리나 치마나 실타래나 또 여기 꽃이 있죠, 꽃. 이런 꽃을 들고 있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할머니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이마에 주름을 보고 흰머리를 보고, 그죠? 이 흰머리를 보고 할머니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흔들 의자, 그죠? 이게 또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단순히 그냥 꽃이나 치마나 실타래는 그냥 여자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흰머리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흔들의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할머니로 언어화된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이 액자를 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액자는 어떤 의미로 아질까요? 이 액자가 자기의 아들 내외일 수도 있고요. 딸의 내외일 수도 있고요. 손자들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과연 누구의 사진일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어렵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바깥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러고 봤더니 바깥에 지금 있는 것이 이거는 좀 그냥 잠깐 지워도 되겠죠. 바깥에 있는 것이 카메라예요. 그죠? 카메라.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이 장소는 어딜까요? 사실 저 그림만 보면 자식 내외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요. 할머니 집이요? 정말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정말 할머니 집일까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죠. 뭐 이렇게 꾸며놓고 살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여기 화분이 있고 여기 계단이 있고요. 여기 또 화분들이 있고 여기 책장이 있고 액자들이 늘어져 있는데 요 위에도 있어요. 요 위에도 왼쪽 위에도 그리고 여기 이제 긴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벤치라고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유리 아니에요? 이거 유리가 있는 건가요? 유리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시간과 정신의 방인가요? 자,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외부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바깥의 공간이에요. 들락거리는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문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경첩이 달려 있네요. 경첩이 달려 있는데 이게 하이앵글로 봐서 창문을 열고 그 아래층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이앵글이면 얘들은 지금 바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조금 더 아래쪽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눈높이상으로 보면. 그래서 경첩을 보니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방문이냐 창문이냐를 따진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경첩은 분명히 문은 문이지만 창문이에요. 그죠? 창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드나들 수 있는 방문이면 이 앞에 이 소파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화분도 없겠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하이앵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위에 상체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깥에 바로 앉아 있지 않아요.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가만히 보면 할머니가 미안하지만 난쟁이에요. 의자보다 상당히 작기도 하지만 창밖에 아래쪽에 멀리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작아요. 원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의자 사이즈에 봤을 때 머리는 또 무지하게 커요. 원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원근이라고 보기에는 체구가 작아서 머리만 큰 주름만 없다면 아이 같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목구비가 또 워낙 또 작아요. 얼굴에 비해서 머리 그 두개골에 비해서 얼굴은 또 작다. 그래서 정상적인 체형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냥 정상적인 체형의 어른 할머니가 아니고 체구가 좀 작은 난쟁이 같은 할머니처럼 보여요. 원근으로 봐도 의자를 봐도 작아요. 자, 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그렇게 약간 원근이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대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를 좀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여기가 과연 집일까요에 대한 거고 액자가 과연 누구일까인 거예요. 지금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생각한 거와 그것을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나가야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웅변 연습하는 거, 말하는 연습하는 거, 대화하는 연습, 소통하는 연습 그걸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한 느낌이고 인셉션처럼 자신의 꿈이거나 하늘나라일 수도 있다. 이상적인 상상이었다.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향수를 떠올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까도 내가 이거를 보는 것은 이걸 느끼는
향수를 느끼는 것은 이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관객이 느껴야 하는 거라서 이 캐릭터의 표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표정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이 관객은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보다는 따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따스하고 예쁘다. 뭐 극적인 그런 거는 없지만 아주 감성적으로 따뜻하고 예쁜 그런 감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추상적인 그 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수가 있었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냥 향수라기보다도 나는 이 관객들이 그냥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이 캐릭터들의 감정보다는 관객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이 배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래서 따뜻하다, 예쁘다. 또 여기에 이제 그 사진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언어를 알겠냐면 연인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꽃이 있으면서 웃음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같은 연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지 화사하죠. 화사하고 부드러워요. 특히 가운데 이렇게 원이 있어서 더욱이 그렇고요. 옆에 또 화분들이 있고요. 아주 예쁘게 여기 또 원이 있고요. 아기자기하게 또 소파에도 아주 핑크색의 담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예쁠 수 있는 그런 소품들, 그런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 벡터들이 존재해요. 컬러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모으면 어떤 언어가 되냐면 내가 느끼는 것은 향수가 아니라 이거는 봄이에요. 봄. 내가 받아들이는 언어는 봄이에요. 아주 화사한, 화창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따스한 어느 봄날. 제목을 짓는다면 어느 봄날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긴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마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진관이나 꽃집이나 이런 거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제 애매하죠. 집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이걸 또 커피숍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고 꽃집이라고 하자니 좀 그렇고 사진관이라고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집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공간을 조금 넓히면 사진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조금 더 화면을 넓혀서 여기 이 아래쪽에 이 책장을 좀 넓히고 이쪽 오른쪽을 좀 넓혀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사진관에서 그 찍는 거 있잖아요. 세워놓고 그런 거를 만약에 세워놓으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바깥에도 지금 사진기를 놓고 찍고 있는 연인들이 있으니 사진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이거는 상도에 맞지 않잖아.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조금 더 꽃을 더 많이 더 늘어나서 꽃집에서도 그런 추억을 담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꽃집처럼 그 바깥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꽃 어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바깥에도 화분을 좀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커피숍이라고 하면 글쎄요 혼자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정갈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는 커피 마시기가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그런 컨셉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애매하지만 나는 사진관이어도 좋고 꽃집이어도 좋고 커피숍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봄날이라면 장소야 뭐 이제 어쨌든 인테리어를 좀 더 컨셉에 맞게 꾸미면 되지만 그래서 향수라고 하는 너무 그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를 시각화하려다 보니 좀 무리가 있었다. 그건 누가 봐도 어려워요. 사실은 추상적인 것은 시각화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작품을 할 때 제발 그 스토리를 쓸 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용어는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늘 했던 거를 아마 부인님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정말 과정은 정말 좋은데 너무 어려운 추상적인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각화하는 데 있어 언어적으로 전달할 때 어려워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지영님도 얘기했듯이 그 캐릭터가 그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캐릭터가 주가 되는 장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배경이 주가 되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체의 뭐라 그러죠? 그냥 어우러짐, 배경과 어우러지는 그냥 사람들인 거죠. 그냥 여기는 이 할머니의 향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느 봄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봄날의 사람들. 그렇다고 그게 뭐 빡 맞아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야기를 뭐 하나로 확 몰아가기에는 애매한 구석들이 많아서 그래도 가장 강한 언어로 만약에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보자면 어느 봄날에 그런 좀 정감 어린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봄, 어느 봄날에 라는 정도로 난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그런 거죠. 어차피 그런 컨셉을 그린 것이 아니라서 내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받아들인 언어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장면에는 예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정말 팩폭기의 진수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머지도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도 집에서 일을 하는 이제 프리랜서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인물들은 뭐죠? 여기는 이제 자기의 방에서 무언가 글을 쓰고 있는데 뭐가 좀 잘 안 돼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종이는 늘어져 있고 한데 뒤로 일하는 애의 고등학생 시절이요?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하는 고등학생 시절. 자, 그래서 이것만 또 잠깐 또 설명을 좀 해보자면 방 안에 있는 애가 성인이 된 현재고요. 창에 비치는 게 과거의 친구랑 카페에서 놀던 때예요 라고 우기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죠? 과거와 현재를 그 동시에 한 장면에다가 이렇게 넣기가 말로 나는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의도를 설명해야 되긴 한다. 설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데 그 의도가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의도라는 거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려면 같은 문법을 써야 되잖아요. 같은 문법을 쓰지 않고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절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문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뭐 커피랑 과거를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커피는 과거하고 연결되는 소품이야 라고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밖에는 과거다라고 관객들도 그런 언어로 알고 있으면 그런 문법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창밖은 과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없는 거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야. 학습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그런 문법을 배운 적이 없고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만든 문법, 내가 의도하는 언어를 그러면 전달을 해주려면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만 구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구사하는 언어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 그 단서를 주거나 그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소품이나 어떠한 색깔이나 어떠한 타이밍이나 어떤 연기나 그 어떤 것도요 그것이 감독의 의도와 부합되려면 그 감독이 관객들을 훈련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사전에 계속 정보를 줘. 계속 정보를 줘서 이건 과거야 라고 알려줘요. 가만히 한번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인물 예를 들면 건축학개론 봤나요? 건축학개론? 뭐 그런 영화가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의 대부분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을 오고 가면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많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에 있는 인물과 과거에 있는 인물을 디졸브를 시켜주거나 과거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 인물이 막 걸어가면서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막 연결성이 있게끔 아주 단절되지 않고요. 연결형으로 장면을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연결시켜주거나 연기로 연결시켜주거나 어떤 방법, 어떤 소품, 어떤 컬러,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지는 고리를 만들어서 처음에 알려줘요. 그래서 관객은 제가 어렸을 땐 저랬군. 그 어린 제가 저 주인공이군 이라고 알아요. 그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뒤로 갈수록 불친절해져. 그 다음부터는 디졸브를 주거나 걔가 걔였어라고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갑자기 툭 젊은 애가 나왔다가 툭 늙은 애가 나왔다가 막 이래. 갑자기 은교도 생각이 나요. 은교도 보면 모양이 뭐 같은 배우가, 그건 같은 배우가 분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똑같은 인물로 인지가 되지만, 어렸을 때 아역 배우하고 성인이 됐을 때 배우가 얼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인지가 될 수 있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얘가 A가 B야 라고 뭐 처음에만 연결해 준 다음에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 B가 아무 때나 막 나와. 그러면 그 인물을 보는 순간 아, 얘는 과거구나, 얘는 현재구나를 알게 돼요. 그죠? 아하. 여러분들 본 영화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감독이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의도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 커피가 과거로 간다고 하면 무언가 그게 맞는 장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한 장으로 알려주기가. 그죠? 영화는 여러 장면으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한 장면으로 알려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어려운 거야. 만화는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말로 하면 되고, 영화는 시간을 들여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는 그게 안 그래. 그래서 옛날에 명작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 명화의 한 장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작가의 의도,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구성력, 미장센 이런 거 표현하는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스토리텔링. 그래서 명작은요, 그냥 보여져 있는 결과물만 가지고 명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렸느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작가들의 그림이 비싸요. 그림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고어가 귀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림이 조금 덜 비쌀 수도 있고, 그게 처절하게 빨리 그림을 몽창 그리고 빨리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그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언제 그렸느냐, 어떤 시대의 그런 미술사조로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상주의가 있고, 뭐 큐비즘이 있고, 뭐 미니멀리즘이 있고,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린다고 하면 꽝이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작품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작가가 살면서 그 시대에서 그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 작가가 그 시대를 배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당연히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 작가의 그 가치관이 그림에 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림은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좀 돌았는데, 결국은 이 그림 한 장에다가 그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렵다. 방법이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단은 봤을 때는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원근에 의해서 이 앵글은 잘 잡았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운 부분을 그래도 좀 지적을 해봐라. 내가 이제 지적질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게 과거다 현재다라는 건 좀 어렵고요. 아까도 향수가 어렵듯이 과거 현재를 빼고 그냥 이 그림 자체의 구성으로만 본다고 하면 괜찮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 책상에 놓여진 이 노트가 너무 반듯해요. 커피잔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거의 쓰레기 창고처럼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수평과, 그죠? 라인이 완벽한 수평과, 그 다음에 노트가 완벽하게 반듯하게 있고요. 그리고 자세가 완벽하게 일자로 반듯하게 이렇게 의자에 누워 있어요. 팔도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완벽하게 대칭으로 정확하게 반듯하게, 옆으로 꺾어 놓지도 않고 머리를 약간 돌리지도 않고 몸을 약간 꼬지도 않고 너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걸 또 이제 의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러 완벽하게 반듯하게 이 창과 침대와 책상을 아주 일부러 반듯하게 잡아놓고 자세나 이 노트까지도 다 반듯하게, 마치 결백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박 같은 게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의도했다면 상당한 강박증이 있는, 그런데 여기 너무 늘어놓은 것이 이제 언어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늘어놓지 않고 다 정갈하게 반듯반듯하게 해놓고서 어느 하나만
포인트를 줬다면 의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이미지적으로 따뜻하거나 아까처럼 요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렇게 따뜻한 그림은 아니죠. 근데 정반대로 이렇게 따뜻했던 이런 느낌하고 다르게 무지하게 차갑고 딱딱하고 경직된 것을 의도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언어가 좀 안 맞는 게 너무 지저분하게 뒤에 늘어놨는데 구도가 반듯반듯하고 책상에 놓여진 노트가 너무 반듯하다. 자세도. 그게 좀 그래서 조금 언어가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대비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뭐 팁을 이야기 좀 하자면 나라면 이렇게 그 과거 현재에 대한 거를 바깥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바깥에를 밤이라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밤. 그냥 밤하늘에 거기에다가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가지고 거기다가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놨다면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라이브적으로 바깥의 배경이 다 보일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그냥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가 밤하늘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도시의 건물들의 약간의 불빛들이 반짝거리는 것만 있는데 거기에 마치 내 모습이 비친 것 같은, 그죠? 어두운 유리창에 내 모습이 잘 비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의자에 제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과거의 얼굴이 대신 똑같아야 돼. 얼굴이 똑같은 자기의 과거의 얼굴이 오퍼시티가 조금 투명도가 좀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줬다면 그거는 반드시 저 밤하늘에 바깥에 귀신이 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분명히 이 캐릭터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연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머릿속의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려면 이 아래쪽과 이 오른쪽의 화면을 조금 줄여야 돼요. 왜? 주제가 여기니까. 근데 면분할이 너무 비슷하게 돼 있어. 우측이나 상단이나 좌측이나. 그리고 다 반듯하게 되어 있어. 자세도.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언어가 정확한 언어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좀 더 밀도가 있는, 더 깊이 있는, 더 정확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학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훈련을 해가면 돼요.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 누가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사유를 해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과 이런 자세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언어를 구사하면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소통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단어, 서로 같은 문법을 써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만 아는 정보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걸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정보를 주고 이제 알아들었지?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주제나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려우니 반드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일단은 장면을 구성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미학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워야죠.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을 배워야 되듯이. 그래서 나는 영어를 안 해요. 그래서 문법이 하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배워야죠. 문법을, 언어를. 그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부인님은 아주 잘하고 있다. 늘 그 과정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까 스피드라인 뭐 보여준 거는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전달은 좀 잘 안 돼요. 그죠? 뭉텅이로 보이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질 않아서 그런 아쉬움 좀 있어요. 늘 좀 혼재되어진 그런 컬러나 배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죠. 자, 어쨌든 열심히 나름 연구하고 고민해가면서 그리는 그 자세, 과정
칭찬하고 싶어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자, 마지막으로 뭐 다른 친구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부인님이 이런 그림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고맙게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부인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부인님 감사하고요. 다른 친구들도 어쨌든 오늘 강의가 재밌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